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방송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많은 군사 관련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현재는 휴전 협상 연장을 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전황이 없어서 오늘은 주로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는 소식, 북한이 정찰위성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김정은을 매우 화나게 만든 중대 사건이 북한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1월 대만 대선 결과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대만의 안보 상황에 대비해 일본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난민 발생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한 사전 조치들이 일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규슈와 혼슈 서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8곳에 대만이 무력 공격 등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긴급 소개하는 작전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마쳤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각 관방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혼슈 서부 지역을 찾아서 외딴 섬은 지리적으로 본토와 멀다면서 규슈와 야마구치현이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12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긴급 소개하는 유사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하루 최대 2만 명을 일본 본토로 탈출시킨다는 것이 이 작전의 요지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대대적인 공공인프라 정비를 통해 오키나와와 규슈 일대의 비행장과 항만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인프라 정비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전국 공항 14개소와 항만 24개소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인데요. 대상지 가운데 공항 14개소, 항만 14개소가 오키나와 열도와 규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100km 떨어진 요나구니지마에는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고 전투기 전개를 위한 경납고와 지원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본은 필요할 경우 이곳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특히 미 해병대의 대대적인 부대 개편과 작전계획 수정에 맞춰 오키나와 열도를 중국에 대한 포위선으로 만들기 위한 무기 도입과 전략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뭔가 터져도 터질 것 같은 대만 상황. 우리나라만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결국 대만의 대선 후보, 야당 단일화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파전 양상으로 벌어지게 됐는데 야당 단일화가 안 되면 여당 독주 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 여당 후보 그리고 야당 2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선에서 누가 총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대만의 안보 상황이 크게 바뀔 겁니다. 만약에 집권 여당, 지금 민진당이죠. 라이칭도 후보가 총통이 될 경우에 계속해서 대만 독립 그리고 친미 정책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미국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은 대만과 필리핀, 이 지역은 중국의 전략 원잠들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미국 동부 해안까지 투발할 수 있는 그 발사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과 필리핀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만은 대만 그 자체로서 엄청난 반도체 강국이죠. 반도체가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대 산업의 쌀인 반도체의 최대 공급국인 대만을 빼앗기게 된다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마이클 미니언 미 공군 기동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나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027년을 전쟁 발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일단 대만에서 어떠한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대만 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동남아시아 지도죠. 이 그림에서 표시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일단 오키나와 열도, 이곳은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거점이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 개입을 막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기 스프래틀리 군도, 필리핀과 중국이 현재 굉장히 큰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서 필리핀이 계속해서 미군 자산들을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중국과 무력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프래틀리 군도는 결국에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말라카 해협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주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에서 더 차이나라고 하는 코너에 중국 관련된 기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 주 수요일 올라가는 원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캄보디아의 림이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설 작업이 진행이 됐고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부두도 마련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유사시 말라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크게 강화했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믿을만한 미국의 동맹국이죠. 싱가포르도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 그리고 6,00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들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뭔가 터질 것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 때문이겠죠. 이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30% 이상이 오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모두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오는 핵심 교통로입니다. 이곳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측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겠죠.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대만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이 남중국해 전체도 해상교통로죠. 그리고 말라카 해협까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확충하고 이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만 여기서 유독 빠져있죠. 소련의 혁명가 레프 트로츠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중립을 표방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고 한 발 빼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1904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러일 전쟁 당시에 조선이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조선 전투가 전쟁터가 됐었죠. 부디 우리 정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린 뒤에 연일 김정은에게 위성사진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괌과 하와이, 워싱턴 DC까지 촬영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허풍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11월 27일과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위성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어젯밤 11시 36분 25초에 워싱턴 DC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 등을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1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11월 27일 미국 동부지역 일대를 촬영해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해군조선소를 정찰했으며 여기에 있던 미 항공모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1월 25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들과 하와이, 괌 등 미국의 태평양 핵심 군사기지들을 정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만 놓고 보면 이제 북한은 전 세계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해상도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한 만리경 1호는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당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고스란히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해당 위성에는 별도의 전용 전자광학 카메라가 아니라 일본제 상용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단종된 구형 모델인 이 카메라는 최대 배율로 확대해도 해상도가 5m 순인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는 가로 세로 5m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한다는 것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초단위 촬영 시간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미국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이 위성의 진짜 목적을 위해 앞으로 2개, 3개 정도의 위성을 더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이 위성 사진은 랜드셋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30m짜리 해상도, 5m짜리 해상도를 비교해 본 건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5m짜리 해상도의 위성 사진을 봐도 사실 군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과 도로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식별이 되고요. 부두가 있고 그 부두에 선박이 정박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선박이 어디로 움직였고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가 없죠. 사실 이런 정도의 해상도를 원했다라면은 지금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료 위성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어차피 위성은 계속해서 돌고 있으니까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그 지역을 촬영해서 그 위성 사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위성을 보면은 요즘은 이 상업용 위성 사진도 센티미터 단위로 해상도가 나옵니다. 좋은 거는 한 30cm 정도까지 해상도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차가 파괴됐다, 어느 지역에서 폭격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죠. 그런데 30cm도 아니고 무려 5m나 되는 해상도의 위성을 가지고 이것을 국가 전략 정찰 위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런 류의 정찰 위성을 발사했을까요? 자, 이 5m짜리 해상도의 위성 사진을 보시면 부두에 선박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북한도 이번에 노포크 해군 기지에 있는 영국 항공모함을 식별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위성이 있다라면, 특히 여러 개의 위성이 있다라면은 하루에 같은 지점을 많으면 2번 정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2-3개 정도가 있다면은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항공모함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북한판 A2AD, 그러니까 북한이 KN-23과 같은 핵탄두 탑재 전술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한반도로 접근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 즉, 이 북한판 A2AD를 수행하기 위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찰위성,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계속 운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마킨 아일랜드 전단이 한반도 근처로 북상했을 때 북한이 KN-23 사일로 발사식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800km를 날아가서 동해상에 탄착을 했는데 그 탄착 지점을 찍고 그대로 남쪽으로 돌리면은 마킨 아일랜드 전단이 있었던 그 위치였습니다. 때마침 마킨 아일랜드 전단이 제주 인근 해역에 있을 때 상업용 관측위성이 그쪽을 지나고 있었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이 만리경 1호를 통해서 항공모함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유사 위성을 추가로 2-3개 정도 더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 4개 정도의 위성체제가 갖춰지면은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한반도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조기 경보 능력 그리고 A2AD 능력을 크게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은 이것을 업링크, 다운링크 전부 제밍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시로 군산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북한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런 위성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 적대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하루라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축제 분위기인 북한 정권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탈영 사건으로 비상입니다. 군인들, 특히 간부들에 대한 수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일선 간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사건 은폐와 탈영 간부 체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경비 강화를 위해 증파한 국가보위성 예하 국경경비대 간부가 자신의 부하들을 사살하고 무기를 빼앗아 중무장한 상태로 탈영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에서 지난 11월 18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해산시에 주둔하는 국경경비대 제25여단 1년대 1대대 2중대 2소대장이 부하들을 사살하고 무장한 채 탈영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대장은 사건 당일 밤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병사들의 땔감과 부식물 보장을 위해 간부들은 중국 인민패 200위안씩 바치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 귀가해서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 직후 집을 나와 소초로 간 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무기와 탄약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탈영한 이 소대장은 개인화기로 소지하고 있던 백두산 권총 한 정과 다수의 실탄, 초병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소총과 30발들이 탄 창 3개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가 강을 건너 중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 인근 지역에서 숨어 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중국 당국과 협조해 양강도 전역은 물론 중국 국경 도시들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김정은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12월 1일 북한군 동계훈련 시작 전까지 무조건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도 소대장은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가져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탈영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간부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북한군 간부들은 중앙당 차원에서 계속된 고강도 부정부패 수사와 처벌, 예하 장병들에 대한 전투근무 지원 부담 전가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소문이 확산되면 타 부대와 지역에서 모방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부디 이번 사건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소문이 확산돼 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었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해서 북한군 사택마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북한 직업군인들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마을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사택마을에 별의 게 다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올라온 장마당 물건들, 샴푸, 가전기기,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 북한의 사택마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군대라는 것은 국가가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우겠죠. 자, 그런데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일반 군인들에 대한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반 장병들의 보급, 즉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보급을 일선 간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동계훈련을 위해서 땔감 그리고 부식,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을 음식물 같은 것들을 간부들에게 장만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보급품도 적당히 빼돌리고 뇌물도 받으면서 재산과 물자를 착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떼서 선심성으로 줄 수가 있는 환경이었는데 최근 1, 2년 동안에는 북한이 굉장히 고강도의 검열을 벌였죠. 그리고 간부들의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얇아지고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하들이 먹을 부식과 땔감을 챙겨라. 이런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은 그렇게 누적되어 왔던 북한군 간부들의 분노가 표출된 단적인 사례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서 김정은 일당 독재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